젖었어 푹푹 지내 어디 잠기 좀 열어줘 지구와 래퍼들은 다 불렀어 이제 그물이 오셔 그물이 오셔 자꾸 타타타 우리 오셔 자꾸 하하하하 나는 자꾸 가가가 가짜들은 싹구 컷컷컷 싹구 자꾸 타타타 우리 오셔 자꾸 하하하하 나는 자꾸 가가가 가짜들은 싹구 컷컷컷 싹구 저 배달을 와 온동네 구경이라더라는 내 숨을 구경하는 날에서 무대 위에 내 정신은 나를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올리는 비 날 보는 너와 내가 봐 너는 이미 둘이 아닌 하나일지도 우린 다들 돈은 실제로 살아 필요한 건 그걸 걷어내는 삶일지도 너 살아 넌 무슨 눈이 돌아가냐 난 그저 잊어봐 한 몸이 아닐까 몇 년 전에는 또 뻔하게 펜을 굴렸었는데 그건 날 그린 그뿐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개새끼들 잡아먹는 야채로 태어나서 난 못 그대로 몸통을 들고 소매를 바짝 올려 붙여 그래 계속 붙여 잡지 마라 붙여 싹 다 밀어 불도저 쌍구형 등짝에 도깨비들 춤춰 이신 얼굴 작도 위에 악마들이 춤춰 땀 냄새나 다 푹 젖었어 푹푹 지내 어디 잠기 좀 열어줘 지구와 래퍼들은 다 불렀어 이제 그물이 오셔 그물이 오셔 자꾸 타타타 우리 오셔 자꾸 하하하하 나는 자꾸 가가가 가짜들은 싹구 컷컷컷 싹구 자꾸 타타타 우리 오셔 자꾸 하하하하 나는 자꾸 자, 여러분 다들 왔어요? 목소리 들립니까?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은 322페이지입니다. 봅시다. 자, 이 챕터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양자역학을 도입하면서 그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방정식인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하려면 수학이 억수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고요. 뭐 당연히 중달책에는 그 수학적 과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결과가 이렇다. 그리고 요것만 외우자 하면 그 외우면 그냥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묘하게도 이 H라고 하는 녀석 있죠. 자, 요놈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해밀토니안은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예전 뭐였죠? 그 100년 전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오퍼레이터는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바로 연산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중달책에 연산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단어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바로 어떤 시스템의 어떤 입자 의 역학적 에너지. 무슨 에너지요? 역학적 에너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수식으로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이계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봐봤자 그냥 뭐 뜨아 할 테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어떤 계산을 하는 방법을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 계산하는 어떤 방식에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내는 계산 방식을, 그거를 보시다시피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E가 있죠. 요게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서 실제 계산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거고, 근데 그 계산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계산을 꿍짝꿍짝 했을 거고, 그래서 그 나온 계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에 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3 요렇게 읽기가 좀 애매한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푸사 이렇게 읽는데 S를 거의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냥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 붙이냐면 원래 말은 wave function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파동 함수라고 하죠. 이걸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그 입자. 자, 여기서 그 입자란 바로 요거요. 어떤 시스템에 어떤 입자가 있다고 이제 그 입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 그럼 물리적 정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뭐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위치, 혹은 뭐 그 녀석의 에너지. 뭐 이 에너지는 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운동량, 이런 등등등의 물리적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함수. 아주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파동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파동함수라는 어떤 일종의 제도 수식이거든요. 이렇게 막 사인,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들어가서 주로 초월함수 등으로 이제 표현되는 아주 자글자글한 수학적인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 안에 그 입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가 다 들어있도록, 그럼 왜 다 들어있느냐? 왜 다 들어있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있도록 수학적으로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조작을 해놨으니까 뭐 당연히 들어있는 거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놓은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파동함수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파동함수의 구체적인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얘는 두 번째, x, y, g의 3변수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숫자 3이고 3변수 함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1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3차원을 3D 이렇게 표현할게요. 3차원, 영어로는 3dimensio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3D, 3D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3차원의 어떤 입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차원 좌표니까 이렇게 좌표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함수 값이 바로 저 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어떤 3차원 공간에 x, 뭐 y, g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좌표에 있을 때 그 입자의 함수 값을 파이라고 표현하니까 결국 보시다시피 3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를 표현할 때는 이제 수리적으로 x, y, g 변수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입자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입자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1,1에 있다. 이 숫자는 믿지 마세요. 그냥 어떤 좌표에 있다고 쳤을 때 그 좌표에서의 그 입자의 함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숫자는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함수의 형식이 이렇다는 거죠. 자, 저러한 그 파동 함수가 자, 세 번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자, 이 말 여러 번 나오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뭐예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 딸랑 하나 있는 거.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전자의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전자가 딱 하나인데 그 전자의 파동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를 관습적으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영어에 원래 올빗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명사고 궤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구 주변에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달이 돌잖아요. 이 달이 도는 요 궤적 이런 걸 영어 표현으로 orbi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rbit이라는 말은 원래 있어요. 근데 여기에 AL을 붙여서 새롭게 그 단어를 하나를 만들 건데 이 단어는 원래 영어에 없는 말이에요. 오비탈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에 없어요. 그런데 100년 전 물리학자들이 저 오비트에 AL을 붙어서 오비탈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그 오비탈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의 모든 입자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계산이 복잡하냐 쉬우냐의 문제일 뿐이지 적용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적용 대상이 하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전자일 때 그때의 파동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는 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말 들어봤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파동 함수의 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정리하시죠? 자, 칠판 줍니다. 좋아. 좋아. 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자, 쓰시고. 자, 이게 뭔 말이냐? 여기에서는 그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말 있죠. 복쇼슈. 복쇼슈. 자, 여러분, 복쇼슈 뭐예요? 복쇼슈. 바로 그 영어 표현으로는 imaginary number, 우리말로는 허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바로 영어에서 I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허수가 포함되는 수체계를 그걸 바로 복쇼슈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파이라고 하는 이 파동함수가 지금 이제 수식적으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뭐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등이 막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함수가 막 계산을 하다 보면 그 함수 값이 이렇게 복소수, 허수가 포함된 함수 값들이 나와요. 이 파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 복소수 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의미? 이게 뭘까요? 물리적 의미?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나하고 내 친구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키가 더 크더라, 키가 더 작더라,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게 물리적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보다 맛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게 물리적 의미예요. 그 다음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옛날 여자친구보다 훨씬 좋더라, 이런 게 물리적 의미예요. 물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의 말뜻을 알겠어요? 자, 키를 비교했는데 크다 작더라, 맛을 봤는데 맛이 더 좋더라 안 좋더라, 누구를 사귀었는데 감정적으로 더 좋더라 안 좋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대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키가 크다 작다 진짜로 대소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관찰의 사실만 대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도 항상 대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을 맛봤는데 더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소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도 대소가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그럼 그런 것도 다 대소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인간은 항상 대소가 있는 곳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러면 이 대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대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실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실수는 당연히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뭐겠어요?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자, 유리수, 무리수, 자연수 이런 걸 실수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대소가 있죠. 크고 작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리적 경험과 물리적 표현은 그래서 항상 실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소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뭐 허수는 뭐 다른 허수보다 크다 작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허수는 대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값이 허수로 나오면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다만 그 물리적 의미를 알아내려면 그럼에도 이 파이는 그 입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함수값 자체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물리적 의미를 뽑아내는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놓고 그 함수값 자체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퍼레이터란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 이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하필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 앞에 이제 꼭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위치를 구해내는 연산자를 걸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운동량을 구하는 연산자를 걸면 운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된 역학 체계를 양자역학 체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상당히 희한한 역학 체계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런 어떤 가정을 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양자역학이라고 하고, 저 양자역학을 원자의 세계에 도입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지. 뭐 많이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지운다. 이야. 지우자. 오케이. 짜자자잔. 자, 그 다음 역학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연엄입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좀 이게 독특한 표현 하나 있는데, 불확정성.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이상하게 써요. uncertainty라는 희한한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의 의미를 알고, 이게 진실을 알고 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에요. 근데 이상한 표현을 쓰죠. 여하튼 이것도 이제 노벨상 받은 거라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 좀 독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지구의 가장 중요한 광원 태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멋져. 자동차. 자, 이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에 태양빛이 보시다시피 이용 하고 닿습니다. 자, 태양빛에서 주로 오는 빛은 비저블이라고 했죠.
태양의 표면 온도 덕에 비저블 영역의 빛이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비저블 영역의 빛이 다시 호로로롱 반사하죠.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누군가의 눈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가 해석을 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보를 분석합니까? 바로 이 눈으로부터 들어온 이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이 차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이거 매우 이상한 현상이에요?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완전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평소엔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땡 와가지고 차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차가 여기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얘를 어떤 광원을 준비합니다. 이 광원은 태양빛이어도 좋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통해 이렇게 좀 조직된 특별한 광원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어떤 광원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뭘 하나 준비를 할 거냐면요. 바로 짜자자잔. 이 경우는 전자예요. 전자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광원에서 이 전자한테 어떤 빛을 쪼입니다. 자, 빛을 쪼인다 라는 걸 한자말로 조사라고 하거든요. 빛을 쪼여줍니다. 이때 이 쪼여주는 빛의 광량자 에너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람다분의 hc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빛을 받은 전자가 빛과 상호작용을 한 후 다시 빛을 방출합니다. 그 방출하는 광량자 에너지를 이 경우 램다 다시의 hc라고 하겠습니다. 즉 쪼여주는 빛과 다시 재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이것이 어떤 디텍터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디텍터가 아까 저기 했던 인간의 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설계된 기계적인 장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검출기로 이 재방출된 빛이 들어왔다고 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디텍터로 들어왔을 때 이 정보로부터 이것은 전자다. 그리고 지금 이 전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예시는요, 그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결론도 똑같이 저렇게 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광량자 에너지 표시가 이거였는데 함께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광량자 에너지 어떻게 표현됐어요? E는 hν 람다분의 hc 그리고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pc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이 뭐야? 등호관계 속에서 요건데 이 뭐야? 바로 이게 광량자의 운동량이었죠? 기억납니까? 요 소식 완전 중요하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빛을 쾅 쪼여줬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운동량도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만큼 램다분의 h만큼 운동량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의 전자가 바로 퓨 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광량자에 의한 운동량에 의해서 전자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자인데 전자가 여기 있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전자는 딴 데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여기서는 안 벌어질까? 여기서 오는 것도 광량자잖아요. 여기서 오는 것도 광량자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 맞는 얘기지만 이 데이터로부터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00% 맞는 일이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왜 저런 다른 차이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이거겠지요. 전자는 상대적으로 질량하고 관성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빛이 쪼여졌을 때 이런 광량자 정도가 전달하는 운동량으로도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런 자동차 보이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산업에 일대 변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앞으로 그 일본 자동차 회사 전부 다 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하는지 상당히 못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자동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뭐 anyway, 요거 관련해서 엄청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 현대 기아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관련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전 세계 최고 그 로봇 회사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 슬쩍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전 세계 최고 연구소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일종의 조그만 벤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낼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전체 다가.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 되고 제가 해드리는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anyway, 자 다시 자동차.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 질량과 관성이 작은 만큼 이 자동차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자보다야 질량과 관성이 어때요? 거의 전자에 비해서는 무한대로 더 크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뎁다 무거우니까 광량자 몇 개 쪼였다고 해서 얘가 꿈쩍이나 한다 안 한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반사된 빛으로 100% 이 녀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마찰력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 서 있겠어요? 당연히 길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뭐 공중에 떠 있으려고. 그러면 길에 떠 있으면 바퀴하고 이 지면 사이에 거칠거칠한 마찰이 있잖아요. 그 덕에 또 이런 광량자가 충돌해도 얘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얘가 지금 완전 진공인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량 전달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완전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이런 식의 위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 같으나 동일한 실험적 상황 같으나 해석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실험적 상황이 있다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이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준 편차에 대한 결론을 하이젠베르그가 수학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 중요하죠. 이걸로 노벨상 받았거든요, 또. 근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우리 실험적이거나 경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7번 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되면요, 진짜로 우주여행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도 개인이 우주여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국가적으로 선발이 돼서 우주인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돈을 지불하고 우주여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요, 1인당 한 200억 정도 나와요. 네. 아, 어렵죠. 그래서 한 우주 한번 갔다 오는 200억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20억, 2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우주여행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적인 어떤 경험을 위해 그 우주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사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 프로젝트로 우주 왕복선을 지금 만들고 있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주여행과 관련된 바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주로 나갔을 때의 장거리 여행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우주에서의 장거리 여행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연료 문제입니다. 자, 지구에서의 장거리 여행은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왜? 차를 몰고 가다가 곳곳에 뭐 주유소나 충전소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죠. 왜? 우주에는 주유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주여행은 항상 갈 때, 올 때 모든 연료를 생각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싣고 가야 되니, 연료를 싣고 가야 되니 장거리 움직임에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개발된 우주선 중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나사에 의해서 실제로 개발돼 있고, 개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도 돼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우주선이에요. 자, 여기 어떤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우리 가까이 선일 수도 있고요. 그럼 많은 빛이 방출이 되죠. 근데 이때 여기다가 우주선이 있는데, 자, 이 태양에 비해서 우주선은 거의 먼지일 거 아니에요. 우주선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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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다 큰 낙하산 비슷한 구조물을 펼치는 거예요. 그냥 섬유로 돼 있고 그냥 낙하산처럼 생겼어요.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쫙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주선 내부로 이제 감싸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런 별들이 보이면 별들 근처에서 낙하산을 확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웬 공기도 없는 우주선의 낙하산이냐? 바로 낙하산 내부에 요렇게
이 원단, 이거 천이죠. 원단 주변에 뭐를 코팅을 하냐면 은을 코팅해 둡니다. 웬 은? 여러분, 유리에다가 은을 코팅한 물건을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불러요? 유리에다가 은 코팅한 거. 그걸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오늘 여러분 거울 봤나요?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광원을 되튕겨서 그 모습을 관찰자한테 전달하는 게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잖아요. 바로 은이 바로 빛 에너지를 반사하는 효율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주변 태양에서 혹은 별에서 빛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빛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광량자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요.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이 광량자가 쭉 전달한 다음에 쭉쭉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은 코팅에 맞을 거 아니에요. 맞은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만큼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 광량자가 이 낙하산 표면에 뭘 전달하겠습니까? 운동량과 충격을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 충격으로 이 우주선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사용하지 않고 자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지구에서는 뭐가 잔뜩 있어요? 마찰력이 잔뜩 나타나지만 우주 공간은 물질이 엄청나게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대던지에 의한 광량자가 일부 이런 식으로 전달돼서 요놈이 처음에는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우주 공간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찔끔찔끔 움직이던 것이 계속 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주선이 지금 실제로 나사에서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고 뭐 실전 배치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우주를 다룬 SF 영화에도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SF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워즈라는 영화인데 그 스타워즈에 이런 식의 우주선들이 한 번, 두 번씩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광량자가 운동량을 전달한다라는 요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이젠베르그가 결국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했죠. 근데 그 증명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증명한 결과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짜잔. 이 표현 외웁시다. 왜냐하면 이수식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문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웁시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각각의 항들이 뭔지 살펴봐야 될 건데 이 H라고 하고 짝대기 쓴 거 어떻게 읽었죠? H바라고 읽었는데 의미는 뭐였어요?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4파이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랑크 상수 요 값이 뭐였어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였잖아요. 그 값을 다시 4파이로 나눈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델타 x 델타 p 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1 델타 x는 바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타 P라고 하는 건 얘는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 이 표준 편차 아시죠?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자, 이때 뭔가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1장 2장 하면서 측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유효 숫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때 이 측정은 자연과학적인 측정은 한 번으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난다고 했죠. 측정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뭐를 위해서? 재현성 혹은 정밀도를 위해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죠. 한 번 측정해서 나온 결과로 논문 내면 예전 황우석 골 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녀석의 정밀도를 높여야 된다. 재현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떤 물리량을 여러 번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뭐를 구해요? 바로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데이터들이 이제 뭐냐면 평균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평균 값이 있고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들이 요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평균값과 실제 데이터들의 요 갭 차이를 수리적으로 정리한 걸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 그 측정은 잘된 측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면 그 측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측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그 위치 측정과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 사이에 이런 수리적 관계가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알려면 수학적 증명 과정을 봐야 되는데 됐다 어려워. 나도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보고 두 번 다시 그 한 번 증명해보고 두 번 다시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기억은 안 나요. 어쨌거나 이런 식의 결과를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 만약 어떤 입자에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자,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그럼 그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확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좌표가 만약에 뭐 x, 1이라고 합시다. 1. 그럼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니까 첫 번째 측정할 때도 1, 두 번째 측정할 때도 1, 세 번째 측정할 때 1. 정확하게 하니까 계속 11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111의 평균은 얼마예요? 1이고 그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얼마예요? 0이지. 즉 정확하게 안다라는 말은 그 표준 편차가 0이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그 입자의 운동량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키를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키를 측정했는데 처음에 측정했던 키가 뭐 160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측정하니까 키가 2m예요. 그 다음 측정하니까 키가 180이 나와요. 그 다음 측정하니까 키가 170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뭐 키가 뭐 170점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어딘가 보고했다고 쳐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한 번 측정할 때 160, 그 다음에 2m, 뭐 180, 170 이렇게 키를 측정했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평균이 180이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람 키가 평균적으로 180이니까 키가 180인가 보다 이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의 키를 측정했는데 첫 번째는 2m고 그 다음은 140이고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나타나는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고.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수로 크게 나오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억수로 크게 나온 이런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를 보고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키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이게 키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측정을 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것의 표준 편차가 무지하게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냐면 잘 봐요. 위치 측정 표준 편차하고 운동량 측정 표준 편차 둘을 곱했을 때 보시다시피 반드시 어떤 양수보다 커야 되죠. 숫자가 작긴 하지만 이건 어떤 양수 값이라고요. 그것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작아져. 그러면 곱해서 어떤 양수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게 무지하게 작아지면 나머지 하나가 무지하게 커져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표준 편차 중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 하나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운동량을 정확하게 한다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숙제 나중에 좀 드릴 건데 거기에 불확정성 원리 그 뭐냐면은 그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나중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칠판 지웁니다. 주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자, 보자. 양자역학 기본 이론을 고려할 때 그 다음 또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Bones Interpretation. 자, 보는 사람 이름인지라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Interpretation은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해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뭐 본의 해석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앞선 얘기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바로 파동함수가 그 함수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복소수 함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복소수는 대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대소가 없어서 이 함수값 자체의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게 앞에서 했죠. 그럼에도 이 파동함수는 그 입자에 많은 물리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의미는 없는데 어떡할까? 를 저 본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요거 요 파동함수의 크기값의 제곱은 항상 양수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파동함수의 크기값의 제곱 어떻게 쓰는 거냐면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것의 함수값에 이게 복소수니까 그 복소수를 크기를 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 이것은 항상 양수값으로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복소수 1 더하기 i가 있는데 이 1 더하기 i의 크기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바로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제곱하면 값이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을 항상 이렇게 표기하면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본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요렇게 바로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요거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로 번역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데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이건 뭐냐? 어떤 3차원 영역에서 왜 자꾸 3차원 영역이냐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고 우리가 실험하는 모든 대상이 3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 영역에서 존재하는 어떤 입자 그게 지금은 뭐 보통 전자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입자의 발견 확률과 비례한다. 그 정보를 주는 함수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명심할 거는 잘 봐요. 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지금 저기서 언급하는 확률과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했지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y 콜 kx면 y하고 x는 비례 관계지 y가 x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즉 확률에는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여러 요소들이 더해져서 다 동시에 관여를 해서 확률을 만드는데 그 확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비례는 하니까 이 함수 값의 크기의 제곱이 커질수록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도 커진다. 비례하니까. 근데 확률에는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외에 다른 요소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확률에 비례하는 거지 확률은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본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마 종강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